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복경이고요. 오늘 우리는 행정하고 의회 구조하고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주제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일단 정책과 정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의 일상언어로 조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의 1년 살이, 달력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선출직 공직자하고 직업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청년정책 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만나고 시장, 군수, 구청장님도 만나고 또 구청이라든지 군청의 공무원님들도 만날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은가, 이 얘기를 세 번째 해볼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필요를 정책으로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나, 이거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책입니다. 정책. 일단 뿌옇게 뭐가 잘 안 잡힐 텐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봐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도와 사업과 재정으로 구체화한 결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정책의 출발은 시민의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시민의 필요가 해결 방법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죠. 방법은 하나도 있고 두 번째 거도 있고 세 번째 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고민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제도와 사업과 재정의 묶음으로 나오더라도 꼭 한 세트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세트도 있고요. 어떤 세트는 사업이 중요한 세트도 있고요. 어떤 세트는 바로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조금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봐도 정치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라는 건 결국 대안, 정책 묶음, 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의 시민들은 필요한 게 많습니다. 누구는 소득이 좀 모자라고요. 누구는 집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몸이 아프고요. 누구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필요를 1순위로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결국 정치거든요. 그리고 필요가 1순위가 되더라도 만약에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 2, 3, 4, 5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래 집단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면 온라인으로 챗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가장 지금 절실한 사람들한테 필요한가를 찾는 과정도 결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특정한 방법의 제도나 사업과 재정으로 엮어내는 과정도 또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사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군구청의 공무원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공무원도 한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 제가 그냥 넓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군구청에 가면은 과 공무원들 예를 들어 보면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의 공무원님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님은 담당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또는 그분들 사이에 가끔 말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요, A 정당 소속 의원님하고 B 정당 소속 의원님이 좀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같은 정당 소속 의원님들인데도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 시민들이 있는데 이 시민들도 또 입장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집이 필요한데요, 임대주택을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 시민들도 꼭 의견이 같지는 않다. 또 게다가 한 단계만 벗어나서 보면은요, 여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흔히 여론하면 여론조사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론이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게 결국은 이 시민들 다수가 납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납세자들의 아주 좀 폭넓지만 넓은 동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언론을 기관 언론, 개인 언론 이렇게 구분하지요. 보통 SNS 미디어, 유튜브라든지 이런 언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신문사, 어쩌고 저쩌고 방송사 이런 이제 기관 언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호적으로 입장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공익단체들도 있고 이익단체들도 있죠. 이익단체들은 이제 특정한 직업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의외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죠. 환경운동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의회 감시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이런 단체들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때 어떤 행위자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 고민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제 나만 필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모아보고 연결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보단 10사람, 10사람보단 100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토론 속에서 다양하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면도 있지 저런 면도 있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들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는 2번째 단계에서는요, 기존에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나 사업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만나봐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좀 폭넓게 한번 들어보면 좋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 먼저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제 시작했는데 먼저 고민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았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은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만들거나 바꿔야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당장 만들면 되는 건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만날 사람이 달라지죠. 제도를 바꿔야 되면은 일단 의회에서 만들게 되니까 의회를 먼저 채널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을 만든다면은 담당 공무원분들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전혀 전문성이 없거나 엉뚱한 기관이 사업을 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쪽도 만나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해야 되느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번에 얘기할 게 달력 얘기를 할 건데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한 이것을 바꾸려고 보면 봄에 해야 되는지, 가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타이밍,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거나 바꾸는가.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방법이죠. 3월에는 누구를 만나고, 4월에는 누구를 만나고, 5월에는 누구를 만나서 7월에는 어떤 성과를 내고 8월에는 어떤 성과를 내보자. 이런 이제 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언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의회하고 행정의 달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의회와 행정의 1년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다 제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정치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일단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 1년을 움직이는 것에 관한 조례들도 있거든요. 뭐 재정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몇 월 달에는 뭘 하는구나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대략 지방정부 기준으로 보면 행정부는요 8, 9월 정도에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9, 10월 정도에는 시군,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의회는 뭘 하느냐? 의회는 10월, 11월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잘 살아왔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려면은
9월, 10월 달 정도에 그 행정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행정부가 잘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과별로, 팀별로, 실별로, 국별로 뭘 했는지 자료 좀 줘봐. 그러면은 이 9, 10월에 행정부서들은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준비한다고 아주 바빠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스케줄을 보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2년 동안에 청년 정책에 관련돼서 그 행정부가 한 걸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고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8, 9월에 부서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얘기를 긴밀히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결국 의회로 넘어가는 예산안에 쏙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예산안이 확정이 될 때까지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히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예산이 드는 사업을 반영을 할 때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2, 3월도 중요해요. 대체로 청년 참여 기구들의 활동 시작 시점이 3월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부터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2,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2, 3월이 굉장히 바빠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걸쳐서 대체로 인사이동에 관련된 성과평가, 승진 이런 얘기들이 되고요. 대체로 1월 말 2월 초 정도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바뀝니다. 이게 왜 정책을 할 때 중요하냐면요. 이 인사이동 때 안 바뀐 분은 작년에도 그 일 했던 분이니까 정책을 연속적으로 좀 쥐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 2, 3월에 새로 오신 과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하고는 그분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실장님, 국장님이 올해 바뀌었는지, 작년부터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재작년부터 하고 계셨는지 이런 건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준비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대체로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서별로 1년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은 그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떤 사업 예산은 확 줄어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없었던 게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각 부서별로 최종적으로 올 1년 동안은 뭘 할 겁니다. 몇 월 달에 뭘 하고 몇 월 달에 뭘 할 겁니다 하는 계획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꼭 챙겨보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동네 행정부 달력도 만들어 놓으면 좋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장이나 의회 의원들한테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말이 좀 복잡하죠. 대체로 3월 둘째 주 수요일 정도로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대체로 4월 15일이 들어있는 주 수요일일 가능성이 이제 걸리고요.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6월 15일이 들어있는 그 주 수요일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하고 지방선거도 4년마다 하는데 이게 다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 경우에는 모든 일정이 선거일을 중심으로 해서 당겨지거나 미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 놔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중심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행정부나 의회 일정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놓고 언제
할 것인가 판단해 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선출직 공직자하고 직업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년정책을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가끔 벽을 보고 얘기하는 답답한 기분 드실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집에서 만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무한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 직업군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봐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특히 의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선거에서 뽑혀야만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죠. 또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간 연장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다음번에 또 재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이분들도.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지지가 중요한 직업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속 정당이 다 있어요. 대체로 압도적 다수가. 무소속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적인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번 선거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임기 중에도 지난 선거에 했던 약속이 이분들한테는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난 선거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설득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지 집단의 의견을 대표해요. 이 직업 성격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음번 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입니다. 그럼 이 시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를 얘기를 하기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좀 더 쉬워요. 다만 이분들은 지난 선거의 약속, 그리고 자기 정당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민들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을 하면 설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만약에 주거 문제가 불안정해서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우리는 그래서 삶의 조건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 바뀐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쭉 함께 나누어 본다면 한 번으로는 어렵겠지만 여러 번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업 공무원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한번 볼까요? 이 직업 공무원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직장인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시민들의 지지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다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직장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직장 내의 성과 관리나 평가예요. 이거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 있어도 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윤리를 준수해야 되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인 규범이죠. 청렴해야 되고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위계가 되게 중요한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여러분 왜 그 공직사회에서 문서 보면은 과장, 도장 결제란 있죠. 그 다음 실장님 결제란 있죠. 부시장 결제란, 시장 결제란 이런 거 쭉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 위계에 따른 업무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나 집행의 범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에 되게 민감한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그래서 법에 따라야 되고 규칙에 따라야 되고 나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지켜야 되고 이런 이제 한계들을 많이 느끼는 직업이다. 요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제도와 정책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례가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먼저 누군가 한 사례가 있다라면 내가 훨씬 수월할 텐데 내가 첫 시도를 하기는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거든요. 또는 이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전년도에 예산이 정해진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제도가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선례가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가 되게 분명하다고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와 좀 다른 차원에서 직업적인 속성상 그런데 민감한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요, 의원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좀 해본다든가, 선례가 없어요 라고 하실 땐 다른 동네의 선례를 찾아서 좀 제공해 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들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대화의 방법,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청년정책 참여를 할 때 같이 하는 분들하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우리가 필요를 정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의 필요를 먼저 우리의 필요를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만나서 대화하고 수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나누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게 우리끼리도 차이나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상처를 덜 받고 우리가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치를 확인해 나가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고요. 방법을 찾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찾아보고 재정을 찾아보고 사업도 찾아보고 의원도 만나보고 공무원도 만나보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다른 동네 먼저 고민했던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거는 말 그대로 탐색입니다. 탐색.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고 일정한 경로가 잡히면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도를 바꿀 건지 사업을 바꿀 건지 재정의 범위를 넓힐 건지 이런 걸 특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할 때 타이밍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동네 정치 달력 만들어 보시고 언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포커싱을 하시면 참 좋은데,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바로 성공하면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갖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다 보면 늡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책 참여 활동을 해서 공무원분들을 만나거나 의회 의원님들을 만날 때 전문성 있어? 대표성 있어?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위축이 돼요. 아, 맞아. 나 전문가 아니야. 아, 맞아. 우리 동네 청년이 몇 명이 있는데 내가 다 대표할 수 있겠어? 이러고 위축이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년정책의 전문가였으면 왜 거기 있겠습니까? 저처럼 대학 교수를 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 청년들을 몽땅 다 대표를 했으면 여러분이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선거 나가서 당선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나 대표성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보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쌓고 대표성을 넓혀 보려고 열심히 지금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